지난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 발표로 불붙은 사시 존폐 논란이 장외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법무부 안의 반발에 집단 자퇴까지 결의한 서울대 로스쿨생들은 사시 폐지를 촉구하며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고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사시 유예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 로스쿨생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대척점에 선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서울대 정문 앞에서 사시 존치를 주장하며 삭발식을 벌였습니다. 밥그릇 싸움을 하려고 여기 머리 깎으러 나온 게 아니라 제발 기회를 조금만이라도 달라고 하고 싶어서 나왔을 뿐입니다. 사시 존폐 논란은 법학 교수들까지 양쪽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로스쿨 교수들은 법무부의 유예안에 반발해 변호사 시험 응시 거부를 결의한 제자들과 보조를 맞추며 변호사 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한 반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법학대학 교수 모임은 로스쿨 측의 움직임을 탈법적인 싸움이라고 비판하며 로스쿨 교수들 대신 변호사 시험 출제를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시 존폐를 둘러싼 대립이 거세지면서 밥그릇 싸움으로의 변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성폭력 사건이 접수된 부산의 한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경찰은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 A씨로부터 성추행 당한 여학생 29명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9월 초까지 A씨는 여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29명에게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보면 성적 학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될지 우리가 수사 중인 겁니다. 또 다른 교사의 성희롱 발언으로 고통을 겪은 여학생도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부 안 하려면 몸이나 팔아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애 낳는 것밖에 더 있냐는 등 지난 2013년부터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부은 교사는 여성이었습니다. A 교사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B 교사는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접촉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안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학교장 등에 대해 교육청은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묵인이라든가 은폐라든가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엄정 징계를 하겠다.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해임 요구를 했으니까. 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성추행과 성희롱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밤샘 조사를 받은 민영진 전 KTNG 사장이 검찰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고강도 조사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짓는 여유도 보입니다. 민 전 사장은 금품 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돌려줬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겠죠. 받은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잘못 와전된 겁니다. 민 전 사장은 아들의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1억 원대의 뒷돈을 받는가 하면 4천만 원이 넘는 스위스의 명품 시계 파텍 필립 제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 전 사장은 축의금은 액수가 커서 나중에 돌려줬고 명품 시계도 기념품으로만 알았다가 곧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청탁을 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민 전 사장이 국세청 조사와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면서 117억 원 상당의 KTNG 연수원 개발권을 로비스트의 측근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수사 청탁을 받은 로비스트는 앞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정혜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의 간판 투수로 2년 연속 구원왕을 차지한 오승환 선수. 최근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5선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폭력 조직 광주 송정리파 출신의 도박장 운영업자 이모 씨로부터 오승환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 임창용 선수와 함께 마카오에서 억대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마카오 도박장 출입 기록 등이 적힌 장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오승환 선수 측은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을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빨리 의혹을 벗고 싶다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임창용 선수는 마카오 사설 도박장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바카라 도박을 했다고 일부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오승환 선수를 조사한 뒤 임창용 선수와 함께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삼성 라이온즈 간판 투수인 윤성환 안지만 선수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사이무라 앞바다에서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목선이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배 내부에서 발견된 시신 4구는 모두 남성으로 일부는 백골화돼 사후 얼마나 지났는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목선은 길이 12.5m, 폭 3.6m 크기로 선체 앞부분에 8개의 숫자 표시가 있고 검은 칠이 돼 있는 등 북한 선박의 특징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이시카와현 앞바다에서 시신 10구와 함께 발견된 목선 3척이나 후쿠이현 앞바다에서 시신 7구를 싣고 전복된 목선과 형태가 매우 유사합니다. 북한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인민들에게 물고기 잡이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 창조한 인민무대의 투쟁 기풍을 따라 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지켜세우며 물고기 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 위에 바다 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최근엔 거센 파도를 헤치고 돌진하는 목선들의 모습을 특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단 하루의 휴식을 모르며 날바다 위에서 전투를 벌여온 이들은 결전장에 나선 용사 마냥 질길이 날뛰는 파도와 싸우며 물고기 잡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어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어획량을 늘리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조업에 내몰리다 변을 당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또다시 아침 경제 골든타임 시작합니다. 네, 오늘 자리한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훈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백성문 변호사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국 이틀 만에 붓기도 가시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들인 자리에서였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손도 안 대고 못 대고 계속 걱정만 하는 거예요. 한숨만 쉬고. 그래갖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이것도 또 늦어지면 다 죽고 난 다음에 살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죽기 전에 치료도 하고 빨리빨리 좀 살려놔야지. 국민 앞에 뭐를 했냐 도대체.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네, 총선 때 과연 얼굴을 둘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법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일부는 새 예산안과 이제 빠터하면서 통과가 됐는데요.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아주 정말 굵직한 거 하나 있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하나가 있고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거 원샷법이라고 하는데 뭐 규제에 관련한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노동개혁과 관련한 5법, 이제 5개 법안들이 있는데 이 3개가 워낙 첨예하게 여야 또 이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서 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4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거든요. 발의한 지.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저 새 법안을 어떻게든 좀 통과시켜라. 이런 무언에 이제 압박을 한 거죠. 어제 사실은 뭐 이제 두 대표가 들어갔는데 좀 칭찬을 받을 줄 알았다. 외유 중에 이제 예산 통과시키고 또 경제활성화법 몇 개 이제 통과됐죠. 그런데 이제 또다시 엄중한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가 기일을 명시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바로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이제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은 해주고 내일이 정기국회가 끝난 날입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올해 안까지 노동관계법을 통과시켜달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새누리당이 실탄을 다 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선진화법 하에서 유일하게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게 예산안은 그냥 12월 2일 되면 자동 부의되니까 그걸 압박해서 경제활성화법 2개를 통과시켰죠. 지금은 이제 야당을 압박할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지렛대가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저 서비스 발전 기본법 포함해서 3개를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연내에 이제 노동관계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여야 합의가 어떻게 됐냐면 시의를 명기하지 않고 노동관계법은 임시국회에 처리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임시국회가 언제 임시국회인지가
명기돼 있지 않습니다. 12월인지 내년 1월인지 2월인지가 그렇죠. 명시돼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뭐 조금 이렇게 그 두 대표 표정 보면 알겠지만, 아, 대통령께서 이제 외유 갔다 오셨으니까 고생하셨다. 뭐 이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모레까지 뭐 해주시고 연말까지 뭐 해주세요라고 숙제를 잔뜩 지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당에서 이제 브리핑하는 두 대표의 표정이 조금 무거웠다. 왜 무거웠냐? 야당을 압박할 수단이 만만치가 않다. 이런 느낌이고, 야당도 지금 내용에 입사해 있기 때문에 집안 단속해야 되는 것이, 지금 집안 단속을 하려면 새누리하고 각을 좀 잡아야 뭐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법안 모르겠지만 노동관계법이 연내 과연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건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노동개혁법은 차치하더라도 네. 바로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하고 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인데 네. 이게 한국 경제에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네. 구조조정 관련해서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 도입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일단 뭐 법안입니까?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의 내용 핵심들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분야들 뭐 보건도 있겠고요. 예, 의료도 있겠고 교육도 있겠고 물류도 있겠고 뭐 전반적으로 서비스 개념에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영리화, 이제 상업화를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치열하게 붙게 되는 건데, 이제 정부 입장 또 여당 입장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교한 산업 논리를 들어가서 판을 좀 키워야 고용 문제도 해결이 되고 뭐 한국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된다는 건데,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의 핵심은 실은 가장 좁혀 들어가면은 이제 의료 민영화에 있습니다. 영리병원을 영리병원, 그러니까 상업, 과연 네. 의료의 분야에 상업성의 개념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정말 이 큰 틀에서의 많은 싸움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5년을 버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마 그래서 저는 전략을 짰을 때 이 당초에 예산안이랑 연결할 때 오히려 관광진흥법을 통과시키지 말고 서비스 산업법을 가지고 일단은 가져왔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도 있었는데, 이건 너무 큰 개념이어서 아마 여당도 관광진흥법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보여지고, 이제 또 하나 이 원샷법 부분은 실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M&A 같은 거 할 때 네. 관련 규제들이 많은데 이거 풀어주자.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 그러니까 자르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큰 틀에서의 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다양한 규제들을 좀 풀어주자는 얘기였는데. 세제 혜택 같은 거. 예,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거. 네. 지금 원샷법의 그 대상입니다. 네. 상호 출자 제한 집단. 이 대기업들을 넣느냐 빼느냐 가지고 또 가지고 싸우고 있어서, 뭐 서비스 산업 발전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원샷법, 기업 활력법 같은 것들은 쉽게 이게 될 만한 부분인데, 이건 굉장히 좀 정체돼 있어서 약간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주요 경제 법안이 국회 분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는 역시 야권을 지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필요한 소리인데 이것을 야당에서 협조를 안 한 중에 참 저희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제가 대통령 요즘에 별명을 하나 새로 얻었습니다. 이종걸 스토커가 됐는데 이종걸 스토커. 도장을 받으러 저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종걸 스토커.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야당과 선진화법에서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 카드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대통령 말씀도 그렇고 저게 굉장히 정치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게, 야당을 여론으로 압박한 효과가 있죠. 네. 어차피 총선을 향해서 지금 정치 일정이 달려가고 있는데,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한다 했을 때 통과 유무와 상관없이 야당이 가져야 될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겠죠. 최소한 그런 효과 정도는 뭐 노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오히려 야당을 대통령이 너무 또 야권을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대놓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저게 경제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럴 수 있을 텐데, 네. 문제는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어제 저 자리에 문재인 대표나 야당 대표를 지도부를 초청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정중하게 이야기해서 소통의 공간을 좀 만들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야당 입장에서는 이 법안 중에 특히 뭐 노동관계법 같은 경우에 임금 피크제라든지 아니면 파견업무 도입법 같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1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집회도 하고 이제 뭐 물론 사회적 문제도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야당의 입장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목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저기 여당 지도부를 불러서 약간 호통치듯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냐, 아니면은 오히려 야당 지도부와 소통을 하는 대통령 모습이 필요하나 한번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 주재하는데요. 과연 내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고금리의 대명사
바로 대부업체의 금리가 낮아집니다. 바로 내년부터라고 하는데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년부터 바뀌는 대부업 대출금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이 현행 연 34.9%에서 내년부터 27.9%로 대폭 낮아집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이 이렇게 27.9%로 내려갈 경우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약 279만 명, 4,600억 원의 이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7.9%로 인하된 대출금리 상한선은 새로운 대출자가 대부업자나 카드, 캐피탈사 등 여신 금융업자와 새로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이고 기존 대출자의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요. 기존에는 갱신 의사를 따로 밝히지 않아 만기된 대출이 그대로 갱신될 경우 이전 대출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바뀐 최고금리 상한선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대출자들이 계약 만기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고금리 대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의사표명과 상관없이 인하된 대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종업원 때문에 하루하루 화를 삼키는 날이 많았던 한 주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번다면서 종업원이 주인을 구박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주인,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신에 종업원의 집 열쇠를 복사합니다. 그녀의 앙심은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요? 범죄 순간 먼저 보시죠. 네, 지금 50대의 남성입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 한 장을 보더니 계단을 올라갔다가 지금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러다가 한 20분쯤이 지나서 뭔가 김치통 모양의 것을 들고 내려왔죠? 뭡니까 이게? 김치통이요? 네. 저 안에 그냥 김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2억 400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김치통이에요. 네. 어마어마하게 고가의 김치통인데 이게 원래 이제 두 명이서 마사지 업소를 하나 차리기로 했어요. 네. 마사지 업소를 차려서 한 명이 주인을 하고 한 명이 이제 거기에 고용이 됐는데 지금 저희 갖고 나온 김치통의 주인은 고용된 그러니까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네. 근데 종업원이 항상 이 안에서 자기가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돈이 없냐 이러고 맨날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주인을. 그래서 주인이 한번 저 집에 놀러 갔는데 네. 놀러 갈 때 종업원이 자기 집 비밀번호 누르는 걸 보고 외우고 네. 들어가서 나중에 이 종업원의 가방에서 열쇠를 복사를 한 거예요. 네. 열쇠를 복사한 다음에 이걸 누구랑 같이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마사지 업소에 손님을 한 명 꼬드깁니다. 저 집에 가면 돈이 많다. 네. 그래서 현금을 가서 훔치자. 지금 그래서 저 CCTV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그 손님이죠. 네, 손님이죠. 예. 그래서 이제 둘이 저 김치통을 들고 나서 2억 400만 원을 훔쳐 나와서 본인이 1억을 갖고 그 손님한테 1억 4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검거가 될 위기에 처하니까 본인 지인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나 좀 숨겨달라. 그래서 네. 숨겨주고 그 지인이 대포폰까지 만들어줬어요. 이 네. 지인들이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대포폰까지 만들어줘서 도망을 다니다가 네. 이제 현금을 또 다른데 여기다 다 두면 다 뺏길 것 같으니까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합니다. 자기의 옛날 이 주인이, 남자친구? 네, 옛날 남자친구한테 네. 연락을 해서 이 돈 좀 보관해 달라. 이렇게 훔친 건데 그래서 그 남자친구한테 7,500만 원을 맡겨놔서 결국 4명이 입건이 됐는데 네. 이 주인하고 그 손님은 절도죄라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네, 지금 그것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돈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치통 외에도 집안 여기저기에 지금 현금을 많이 숨겨놨네요. 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2억 400만 원 중에서 예. 가해자가 피의자들이 1억 정도로 쓰고요. 네. 나머지들은 이제 여기저기에다 납부해서 그걸 이제 회수하고 남긴 있는 돈이군요. 장면입니다. 예. 예, 그래서 회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1억 3천만 원 정도만 회수했고 그러니까 1억 원 정도는 아까 그 4명들이 뭐 여기저기 탕진했군요. 상월비 쓰고 유흥비 써서 1억 원 탕진됐기 때문에 어쨌든 1억 3천만 원을 회수를 해서 이 당초 주인에게 돌려줬다. 뭐 여기까지가 있는 이번 사건을 접할 때 첫 번째 궁금증은 네. 왜 저렇게 현금을 집에 많이 두고 있을까? 그러니까 저 종업원이 일단 이혼을 하면서 이제 재산분할하고 위자료로 일정한 돈을 네.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속칭 돈놀이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리의 이자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거를 은행에 넣으면 또 나중에 자기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월 3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 넣어놓으면 자기가 현금이 너무 많으면 그런 거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금은 다 집에 보관해 놓고 그걸로 돈놀이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이제 월 30만 원씩 또 타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주인도 아 저렇게 현금을 많이 보관해 놓은 게 정상적인 돈이 아니니까 저 돈을 훔쳐도 저 사람이 신고를 하지 못하겠지. 네. 그런 생각에 이제 저 절도 범행을 해야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 피해자가 이렇게 완벽한 피해자라고 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의 시작이 이제 이혼하고 나서 위자료를 가지고 아마 이제 이쪽을 대서 네. 일수를 놀이를 하면서 돈을 굴렸던 것 같은데 자신의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비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없어야 되거든요. 네. 만에 하나 은행 통장에 5천만 원, 1억, 2억 원이 있다라는 게 뭐 체크가 되면 당장 뭐 30만 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본인은 사회적 약자와 약자로 이제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 돈들은 다 집안 어디에 넣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거기서부터 저 김치통이 시작되게 된 건데 저걸 가지고 같이 동료이자 뭐 마사지 업체 사장이었던 사장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그것을 갖고 가게 되는 뭐 이런 사건. 네. 구박과 잔소리, 뭐 질투, 그러다가 이제 골탕을 먹일까 생각한 끝에 벌어진 네. 사건. 약간 드라마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4명이 지금 줄줄이 입건되지 않았습니까? 각각의 처벌은 어떻게 되고 이 기초생활수급 받으려고 해서 꼼수를 썼던 피해자 역시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는 그 부분은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본인이 이런 상황인 걸 속이고 정부를 상대로 내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된다라고 속여서 돈을 받아낸 거기 때문에 뭐 이론상은 사기죄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처벌할지는 좀 미지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돈을 훔쳐나왔던 이 2명은 특수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근데 네.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둘은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이 도와준 숨겨줬던 사람, 사람들? 숨겨주고 전화기를 그 대포폰을 만들어준 사람은 우리가 맨날 많이 얘기하는 범인은익 도피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친구는 그 돈이 훔친 돈인 줄 알고 7,500만 원 보관해줬잖아요. 예. 그 훔친 돈은 작물이 되거든요. 네. 작물은익죄까지 해서 이 4명이 이 절도 하나로 김치통 하나로 4명이 입건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것도 각기 다른 제목으로. 네. 재밌네요.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템플스테이 너무 오래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조계사 측이나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을 너무 허술하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일단 조계사 안에 숨어 있으면 경찰 병력이 직접 들어가서 잡아 나오기는 조계사의 양해가 없는 한은 쉽지 않은데 그리고 6일에 이제 나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 화쟁이와 뭐 신도위에서 다 6일을 기일로 해서 못 박았는데 일단 12월 5일 집회가 어쨌건 평화적으로 끝이 났잖아요. 한상균 위원장은 일단 뭐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지휘한 집회도 평화적으로 끝났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데 정부와 국회는 노동개혁 관련된 거, 노동계약을 계속 하고 있으니 이 부분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못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16일 날 또 총파업 예고돼 있고요. 19일 날 또 3차 민중총궐기가 또 예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도대체 언제까지 있겠다고 하는 건지 이제는 시한도 못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동개혁 관련된 법안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뭐 해결이 될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계사도 굉장히 지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론은 과거처럼 좋지 않고 그리고 옛날에는 뭐 누군가가 그렇게 조계사로 들어가면은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그닥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나쁘다 보니까 신도하고 화쟁에서 계속 뭐 다툼이 있잖아요. 네. 2002년 발전노조 때 한번 경찰의 진입을 허용해 준 것처럼 저는 며칠 안에 조계사에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경찰과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2015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좀 역사적인 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네. 우리가 11월 1차 총궐기와 지난번 2차 총궐기의 차이가 뭔가 하면 국민 여론이 워낙 그 평화 합법 시위에 대한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평화 집회로 잘 끝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시위 문화가 바뀌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7, 80년대 소위 그 집회의 메카였던 명동성당이 2000년 이후에 신도들이 거부해서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남은 게 서울도심에 있는 조계사인데 한상균이라는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조계사도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정치적 이유에서 도피처가 되는 것이 힘들어지지 않겠나. 왜냐하면 본인이 6일까지만 있겠다. 그다음 나가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어겼고 백성문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여론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특정 정파 내지 특정 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계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 여론이나 불자들이 좀 허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한상균 위원장이 거치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좀 정리할 때가 됐다. 거치 정확하게는 6일날 5일까지 거치 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기류는 다 거치 표명이라는 것은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검찰 출두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거를 시간을 꺼서 여론이 안 좋아진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쨌든 평화적 집회 또는 그 전에 있었던 집회에 10만 명 가까이 모였던 것에 대해서 사실 정부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한상균 위원장이 거치 때문에 그 메시지가 자꾸 덮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상균 위원장이 거치 문제하고 그거 노동개혁에 대한 문제 다른 문제인데 네. 이게 사실 이걸 덮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거든요. 지금 악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론에서는 전술적 우려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거치를 오히려 담백하게 하고 지금 있는 본인들의 표현으로는 노동개혁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더 부각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그 10만 명의 뜻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동개혁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이른바 노동판에 대한 지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민주노총이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지금은 구성원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기업 노조, 금속 노조가 네. 13만 명, 전교조 7만 명, 전공노 7만 명, 그 다음에 공공노조가 한 7만 명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봤을 때 민주노총의 기반은 철저하게 기득권 노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 위원장이 법원으로 수배영장이 발부됐는데 노동계약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꾸로 얘기하면 국회 앞에서 지금 노동관계법을 통과를 기다리는 비정규직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보편성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 문제가 여전히 설득력을 점점 잃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만 되짚어야 되는 건 사실 이제 물론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런 지적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도 710조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교섭단체 원내 발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도 어쨌든 노동의 시장에 대해서 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노동자들이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것도 꼭 짚어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훈식 교수 말씀하신 부분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이번에 노동개혁 5법도 그렇고 네. 앞으로 아예 입법도 안 됐지만 이제 일반 해고에 관한 그 법도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하고 그 내용 중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기간제법 같은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를 2년에서 4년으로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기업 착취인지 치열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은 한상균 씨하고 노동개혁 5법이 교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한상균 위원장에서 반감이 있게 되면 이번 노동개혁 5법도 아예 다 이거는 악법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돼버리는 이런 오류를 스스로가 범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노동개혁 5법 때문에 투쟁한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상당 부분에 지금 노동개혁 5법을 나쁘게 이미지를 주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는 한상균 씨 스스로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한마디 더 하면 두 분의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논의 테이블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 노사정위에서 민주노총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정위에서 중재를 해달라. 스님들이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중재를 합니까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 민주노총과 노동계 일각의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협상의 테이블에 들어가는 것이고 야당도 협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우려하는 점을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이게 거리로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하면서 아까 그 강훈식 교수 얘기했듯이 이슈가 전혀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쟁점이 변질되는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한상균 위원장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상균 위원장 자진 출두는 싸우는 장수가 베끼는 드는 것이라면서 조계사 측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데요. 신도회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1천만 노동자는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빨리 나와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자수하고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사 측에서 약속대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거기도 불법 점거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반응에 대해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찰이 나를 철저히 고립 유폐시키고 있다. 이제까지는 개그로서 참았는데 참는 게 능사는 아닐 것 같다.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신도회 고위급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라고 한 위원장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손님으로서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 같은데요. 이걸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약간의 적반하장의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안에 숨겨좋은 지금 조계사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서 저기서 오히려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조계사 내의 여론까지 이제 더 안 좋아질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조계사로 들어가는 경우엔 대부분 신도에도 그렇고 화쟁에도 그렇고 이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대외적으로 여론도 안 좋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작 논의되어야 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람들이 잊어먹게 만드는 효과를 본인 스스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계속 약속을 지키라. 뭐 정부도 뭐 국회법, 정부도 이제 노동 관련 법령 같은 것도 막법 같은 거 철폐한다. 뭐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법을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잖아요. 네, 한상균 위원장이 그런데 저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열성과 지지하는 층이 있기 때문인데요.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 소장도 바로 며칠 전에 들러서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 말대로 절집이라는 데는 배고픈들이 밥 얻어먹으라고 하는 데가 절집이야. 또 피곤하고 지친 들이 잠자리 좀 얻어서 잠 좀 달라고 하는 데가 절집이야. 알았어? 그 배짱 좋게 밥 얻어먹고 배짱 좋게 잠자라고. 알았지? 잘 던지겠습니다. 선생님 제 걱정 말고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 그래. 밥 많이 먹고. 야! 절집에서 쌀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보살이야 보살.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 그럼 쌀공간에 갖다 줄게. 알았지? 잘 있어. 간다 할아버지. 예. 자,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지난 4일에 한상균 위원장을 방문했었는데, 자, 경찰도 이제까지는 사실 뭐 민노총이나 신도회 뭐의 자발적인 어떤 협의나 좀 결정을 기다렸던 것 같은데, 인내심이 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법적으로 강제 검거에 나설 수 있습니까? 저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여론의 자기 정화작용, 그다음에 불자들이 갖고 있는 여론을 봐야 되는 것이지 여론이 조금 호전됐다 해서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로 비할 수 있다. 여론이 다시 안 좋아질 예를 수 들어서 있죠. 사찰에 공권력이 진입한다는 문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상균 위원장이라는 이슈에서 전혀 다른 이슈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문제는 좀 인내심을 갖고 공권력도 불자들의 마음, 스님들의 마음, 또 국민들의 마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 저급증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 내년 총선 부산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그 입장 들어보시죠. 한강의 기적 이후에 부산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험지입니다. 경선하시는 분도 많고요. 네, 안전 대법관이 부산 해운대에다가 지역 사무실 마련하는 등 총선 출마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부산 해운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쓴소리를 던졌죠. 이어서 들어보시죠. 안전 대법관이 왜 부산 해운대에 출마해야 하는지 뚜렷한 명분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안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총선에 나선다고 하는데 자신의 해운대 출마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네, 바야흐로 총선 시즌이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출마 선언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해운대라는 지역부터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해운대 기장갑, 기장 언론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기장군이 아마 분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운대 세 개 지역구가 되는 거죠? 해운대는 이제 갑 언론 나눈다고 보는데 해운대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실수를 한 게 험지가 아닙니다. 강남 상구보다 더 나은 지역일 수도 있다. 깃발만 꽂으면 되는 그렇죠. 것이다. 근데 험지라고 한 얘기는 뒤에 이제 안대희 대법관이 설명하고 있는 게 나올 사람이 너무 많고 그건 예선전이죠. 예선 통과된 본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강남 상구 못지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뭐 여기가 험지다는 얘기는 경쟁자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인데 한강의 기적, 부산의 기적 그것도 해운대하고 좀 별 관계가 없는 해운대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적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하태경 의원을 두둔해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법관을 지내셨고 총리 후보자까지 올랐는데 그리고 원래 또 종로 출마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디든 가든 일단 그 거물 아닙니까? 거물이고 안대희 대법관의 이력에서
선수를 하나 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뭐 안대희 대법관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차기 얘기까지 하고 있다. 이렇다고 본다면 해운대 출마는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 무슨 명분이 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치 평론은. 차라리 굉장히 어려운 수도권 강북 지역이라든지 이쪽에서 깃발을 꼽았다면 선거라는 것은 꼭 배지를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고개가 좀 갸웃거리지는 측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 부분을 저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TK에서 시작한 진실한 사람들의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PK는 그런 분들이 나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험지라는 게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진실한 사람 중에 내가 처음 부산으로 간다. 또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또 반대로 말하면 왜 그러냐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총리 지명자로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위 말하는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는 분 중에서 복심이 실려 있는 분. 그렇죠. 그런 사람 중에 자기가 이제 또 왜냐하면 이게 전략공천 받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즉 경선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경선까지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 험지, 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문제는 대의명분으로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여론이 좀 좋지 않은데 또 새누리당이 이기기 어려운데 가는 게 대의명분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진실한 사람, 바로 친박계로 꼽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서초, 내년 총선에 서울 서초갑 지역 출마하겠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39년 전에 서초와 인연을 맺었다. 고등학교도 저기서 나왔죠. 서초 지역에서 나왔고요. 놀이터와 전신주 하나까지도 애틋하다. 그러면서 서초가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다, 서초의 딸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8대는 중구 가려다가 뭐 여러 군데를 조윤선 전 의원도 전전했죠. 전전했기 때문에 저것도 마찬가지인 게 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많은 걸 배웠고 박근혜 대통령 성공을 시켜서 노력하고 싶다 하면 서초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서초야말로 저게 무슨 험지입니까? 뭐 공천 이꼴 당선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 기류, 저 흐름이 지금 야권이 좀 지리멸멸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뭐 유리하다는데, 제가 진짜 진박이 누구냐 간별법은 정말 어려운 데 가서 정말 험지 가서 한석이라도 얻어오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후반기에 굉장히 도움되지 않습니까? 누가 나가도 이기는 지역에 대통령 측근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뭐 가로등도 새롭다 뭐 그런 얘기, 어느 도시나 가로등 똑같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기류들이 새누리당이 어떻게 될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분명한 것은 너무 쉬운 길을 가려고 한다 다들. 이런 새누리당이 약간의 자만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저런 출마 선언들. 새누리당의 자만감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이 진짜로 이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 진박에 대한 감별법의 기준은 적이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 대통령 파리를 하는 것인지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알겠죠. 네, 바로 그것이 지금 새누리당 당내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는 목소리인 것도 같은데요. 조윤선 전 정무수석 얼마 전에, 며칠 전, 지난 3일이었나요? 저희 채널A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멘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담대함, 그리고 진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언제나 언행을 무겁게 하시는 그런 점이 참 닮고 싶은. 네, 뭐 친박임을 스스로 드러낸 발언 같은데요. 조금 한 말씀 하자면 담대하다면 험지로 가야 돼요. 진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을 믿어준다 생각하면 어려운 데 가서 해야죠. 담대하게 험지로 가라. 이게 맞는 말씀이죠. 사실은 이제 저런 부분이 여당 내에서도 일정 정도 지금까지 호가호했다고 표현하거든요. 조윤선 전 장관입니다만 장관하고, 또 사실은 어쨌든 비례대표로 당선이 처음 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호가호위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 비판을 본인이 이번 기회에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어떤 성공으로 치환하려면 험지를 나가서 그걸 또 당당하게 또 감수하고 이겨내는 모습에서 오히려 담대함이나 또 다른 그렇게 키워서 그런 걸로 보답하는구나, 당에 보답하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보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지금 뭐 여권 내부가, 야권이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여권 내부가 너무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자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인사들 총선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는 유명 인사들의
총선 출마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네, 스타들입니다. 스포츠계와 연예계 지금 뭐 출마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장미란, 박찬호, 이만기 선수, 연예계에서는 송일국, 김흥국, 차인표, 정준호 등등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설이긴 합니다만 네. 굉장히 많은 스타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제 총선 전에는 저렇게 스포츠계, 그러니까 유명 인사들, 연예계들 이제 인물들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뭐 저도 이렇게 정보지 이렇게 보면은 이만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역구 쪽으로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해을 김태호 최고 실시했죠.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박철호 선수 이름도 꽤 많이 등장을 박찬호 합니다. 선수는 충남 공주인가요? 공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지역구 쪽에 나올 선수들 인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박철호 선수 이름도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고 그 뭐 장미란 선수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장미란 선수는 아마 이제 비례 쪽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네. 장미란 선수 이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장민환 씨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인연도 깊다면서요? 인연도 깊어서 네. 장민환 선수 많이 나오고 있고 지역구 쪽으로 또 한 번 보면은 이제 배우 쪽에서 송일국 씨가 지금 송도에서의 인기는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선등의 인기도 선등이기 대단하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역구 쪽 인사로 이 송일국 씨도 상당히 많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박찬호를 언급한 강용석 변호사, 네. 또 본인도 나온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네. 얼마나 현실성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마하려고 한다. 아직 공개하면 안 되고 다양하게 생각 중인데 분명한 건 어디를 가도 누구랑 붙어도 나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뭐 종편 프로에서도 저 얘기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훈수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는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스스로 진실한 모습을 좀 보이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의 정치를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야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내용이 아주 그냥 극으로 치닫고 있죠. 거의 지금 종착역까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비주류 핵심 당직 의원들 오늘 집단 사퇴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대표 체제를 아예 무력화시켜버리겠다라는 뜻이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핵심 당직자들이 당직을 사퇴한다. 오늘 사퇴.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당원 당규상으로는 사퇴를 한다고 그래도 문재인 대표가 하겠다고 하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지도부 체제가.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대표에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승용 최고가 만약에 사퇴를 내고 또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이제 주승용 최고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불참했는데요. 그렇죠. 최고위원회 그 전에 이제 오영식 최고가 문한방연대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만약에 주승용 또 이종걸 원내대표까지 사퇴를 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까지 뭐 본인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되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지도부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표 의지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치적 부재에 대한 지적들은 계속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특히나 어제부로 여당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일단락 원칙을 좀 세운 것에 비해서 야당이 공천 문제의 원칙을 좀 못 세우고 있는 국면이 국민들의 신뢰 문제와 맞물려서 같이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야당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비주류 의원 14명이 당을 구하자라는 이른바 구당 모임을 결성을 하고 문 대표의 사퇴와 함께 전대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14명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네. 김영환, 강창일, 신학용. 크게 이제 두 건물들이 있습니다. 네, 원래 4선, 3선, 뭐 재선 의원들 많네요. 네네. 원래 이제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이라고 민진모 의원들이 이제 있었다가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해서 사실 의원들이 좀 더 합류하면서 이름을 구당 모임으로 새롭게 좀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로 이제 비주류 또 그 중에서도 호남 중심으로 이제 의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천정배 신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심으로 작용하는 힘인데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호남 지역에서는 약간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대로 되겠느냐 좀 바꿔야 된다라는 여론이 좀 우세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사실 구당 모임이라고 해서 비주류가 응집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두 가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세게 붙었기 때문에 싸움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당 의원들의 또는 지지자들의 여론이 되게 중요한 국면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당내 투쟁이 본격적으로 몰입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더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고 또 의견을 모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의 흐름을 좀 가지고 당원들이나 지지자, 의원들이 좀 지켜보는 국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달 내 20명이 탈당한다는 시나리오도 돌고 있는데 네. 가능성 이달이라고 그러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문병호 의원 얘기인데 문병호 의원은 이제 김한길 대표실에 비서실장을 했죠. 근데 지금 크게 보면 이제 70명 정도가 친노, 범친노가 있으면 60명 정도가 이제 비노 진영인데 60명은 갈래가 여러 갈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병호는 30명 정도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지 않겠나 봤는데 이번 주를 한번 넘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농가와 도시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지원센터가 새로운 유통 모델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구는 전국 최초로 농가의 택배 등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품질을 인증해서 가격과 품질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습니다. 정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새 눈이 내렸지만 노지에서 재배되는 콜라비의 잎사귀와 뿌리는 바로 먹어도 될 만큼 신선합니다. 비타민C 함유량이 상추나 치커리보다 4-5배 높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콜라비. 노지에서 수확한 콜라비를 포장하는 농부들의 손놀림이 바쁩니다. 누군가 서리를 맞고 자란 콜라비는 초록미듬 직거래 지원센터를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당일 배송됩니다. 모기버섯 수확이 한창인 버섯농가. 군에서 택배비 등을 지원받아 부담을 크게 덜었습니다. 귀농 2년 차인데요. 처음에 내려와서는 고객 확보도 힘들었고 팔로도 이렇게 개척하기가 힘들었는데 고객이 아마 제 생각인데 한 4-5배 이상 늘은 것 같고요. 다양한 맞춤형 지원으로 유통 가격을 낮춘 강진군의 직거래 지원센터는 개장 반년 만에 6만 8천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품질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입니다. 저희가 서울에 살다가 나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둘러보니까 군청에서 이렇게 농산물을 직접 이렇게 연계해 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외용하고 싶네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직거래 센터가 농촌의 새로운 유통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승호입니다. 효성그룹이 전라북도를 탄소 섬유 등 탄소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효성은 어제 전북 전주공장에서 탄소 특화 창업 보육센터 개소식과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효성은 보육센터에서 2017년까지 창업가 1000명과 탄소 관련 중소기업 1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훈 효성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함으로써 창조경제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경제 골든타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